자, 다들 요즘 개학하고 뭐 중학교들은 뭐 단축 수업도 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죠? 정신없죠. 물론 사실 중학교 3학년 그 과정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는 아마 애들이 거의 공부하는 애들 찾아보기 힘들죠, 그죠? 하지만 늘 강조하지만 이럴 때가 여러분들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남들이 놀 때 내가 한자라도 더 공부를 하면은 그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앞에 앞서 나가게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물론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불안감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불안해할 시간에 차라리 한 지문이라도 더 읽고 책 한 권이라도 더 읽고 그 다음에 한 문제라도 더 푸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걱정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불안이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 앞에 식당에 보니까 명언이 하나, 티벳 명언이 하나 적혀 있더라고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진다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사람들이 하는 걱정 중에 50%는 걱정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걱정해봤자 이미 지나간 일이었기 때문에, 그죠? 혹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그 중에 나머지 남은 것들 중에 이제 거의 한 80% 정도는 걱정해봤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알겠습니까? 걱정은 되지만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실제 걱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 걱정하는 일은 한 10%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지금 걱정해서 뭔가 답을 도출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걱정하는 습관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차라리 만약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내가 이걸 걱정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차라리 이제 그거를 낫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건설적인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게 더 좋다는 거 항상 유념을 하면서, 자, 오늘은 바로 문학책 40페이지 시어의 함축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그죠? 자, 가도록 합시다. 자, 시어의 함축성,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시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물론 몇몇 소설들은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처럼 함축성을 가지는 소설도 있기는 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 이상의 날개 같은 시들을 소설을 보게 되면은 얘는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딱 시작해 보면 뭐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알겠죠? 외계행성에서 하는 거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소설 중에도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 이런 함축성이라고 하는 것,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법이다라는 거 먼저 알아두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시인은 자신의 정서와 생각을 표현하기 위하여 비유, 상징과 그 밖의 여러 표현 기법들을 사용하여 일상 언어에, 그렇죠, 바로 일상 언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로써 시어는 사전적 의미에 더해서 다양하고 새로운 뜻을 지니게 되는데, 이러한 시어의 성질을 함축성이라고 한다. 함축성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시어는 사전적 의미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시어의 함축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시어의 함축적 의미는 독자에게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일으킨다. 자, 실제로 문학을 연구하는, 언어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학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일상 언어와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상 언어와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의견들을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에서 일단 결론을 얘기를 해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어라고 하는 건 일상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것을 좀 더 세련되게 다듬은 것, 이러는 정도로서 보통 타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들을 많이 해줘요. 알겠죠? 그래서 시어는 사실 사용하는 것 자체는 일상 언어와 크게 다름이 없지만 그거를 얼마나 아름답게 가공하는가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 가공의 방법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이런 함축성 혹은 상징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을 보도록 합시다. 밑줄 친 시어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시험에서 자주 본 질문 유형이라는 거죠. 이때 의미가 바로 함축적 의미를 뜻한다는 거죠. 자, 선생님의 방법을 따라서 밑줄 친 시어의 의미를 파악해 봅시다.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자, 먼저 시어의 사전적 의미를 첫 번째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려면 먼저 시어의 사전적 의미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사전적으로 눈물은 눈물샘에서 나오는 분비물, 진주는 조개 살 속에서 생기는 보석을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전적 의미를 중심으로
시어의 특성을 이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눈물은 언제 흘리지? 슬프거나 아플 때 흘리지.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더라? 맞아. 조개 속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 실제로 그 진주는 조개 속에 상처가 있을 때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치유하기 위한 분비물들이 석화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진주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시어의 특성은 시의 내용과 연결해서 의미를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어머니라는 중심 소재와 이에서 떠올린 시의 특성을 연결해보면 그럼 눈물은 어머니의 슬픔과 아픔을, 진주는 그러한 슬픔과 아픔을 이겨내고 어머니가 얻은 결실, 즉 자식들의 어엿한 성장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그 아픔을 인내하고 고통을 참아가면서 뭡니까? 자식들이라는 진주를 키워낸다. 이런 의미. 조개가 마치 자신의 상처, 아픔을 감싸 안으면서 그걸 가지고 진주를 만들듯이 어머니도 자신의 그런 아픔을 통해서 자식을 키워낸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법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비유부터 봅시다. 자, 어떤 대상은 직접 설명하지 않고 바로 뭐다? 유사한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 자,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뭡니까? 비유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때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그렇죠?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우리는 원관념, 그리고 빗대기 위해 사용한 대상을 우리는 보조관념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뭐다?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빗대어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뭐다?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공통된 속성,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대상을 서로 빗대어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즉, 원관념이라고 하는 게 그냥만 딱 얘기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 마음에 딱 와닿지 않는 이미지라든가. 근데 그거를 보조관념에 연결시켜서 표현함으로써 이 원관념에 변화하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지금은 이런 모습을 표현했구나라고 우리가 독자들이 머릿속에 딱 이미지로서 그려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의 방법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비유의 원리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그렇죠? 자, 비유의 원리를 보면, 자, 비유가 성립하려면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과 차이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이죠.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이 클수록 비유적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차이성이 크면은 독자에게 좀 더 이제 참신한 느낌, 새로운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누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느끼기에는 좋은 비유라고 생각하잖아. 너무 식상해. 깊은 인상을 줄 수 없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보다 더 새로운 대상에게 비유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좀 더 이제 그에 대한 참신함, 새로움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죠. 바로 비유의 종류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직유법이죠. 자, 물론 여러분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뭐 모의고사 선지라든지 내신 선지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뭐 직유법을 썼다, 은유법을 썼다, 중학교처럼 이렇게 묻진 않아요. 알겠죠? 고등학교 가면 약간 좀 뭉뚱그려서 비유해서 표현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구체적으로 직유법이 뭐고 은유법이 뭐고 이런 거 알아. 근데 이런 것들이 비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하려면 당연히 여기서 직유법이 쓰여졌는지 은유법이 쓰였는지 의인법이 쓰였는지 다 알아둬야 돼요. 알겠죠? 그걸 바탕으로 고등학교에는 비유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알겠죠? 자, 직유법은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면 되죠. 바로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듯이, 뭐뭐인양 이런 말이 사용되면 전부 다 직유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표현의 사이에서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직접 빗대어 표현, 직접 비유해서 표현했다라고 해서 직유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기영도의 엄마 걱정 몇 번 나왔던 시죠. 보도합시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자, 열무 30단이래요. 열무 한 단이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열무가 뭔지 알지? 여러분 총각김치 나는 그 담는 조그마한 무 있잖아, 그치? 이게 한 단만 해도 그래도 무게가 꽤나 한 1kg 정도 되거든요. 그럼 30단이면 거의 한 30kg, 40kg 이 정도 되는 무게야, 알겠지? 근데 엄마가 그거를 혼자서 막 이고 짊어지고 간대, 그치? 엄마가 천하장사도 아니고, 그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열무 30단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무엇을 얘기한다? 바로 엄마가 짊어진 삶의 무게, 그렇죠? 바로 책임감 이런 걸 상징한다. 자식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에서 두 가지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엄마가 이런 열무 장사 같은 채소 장사를 시장에서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엄마가 좀 과도하게 이런 양을 메고 간다라는 건 어머니의 삶의 무게를 이런 걸 통해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자, 해가 시들었대요. 무슨 뜻이겠어? 해가 시들었대. 그치? 해가 져간다는 뜻이 되겠죠.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가 시든지 오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녁 무렵을 나타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표현은 바로 뭐다? 해를 뭡니까? 열무에 빗대어 시간의 흐름을 표현을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비유법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가 시들었다라고 하는 건 열무가 아침에 싱싱하게 가져가더라도 뭐 냉장고에 넣고 장사하는 게 아니니까 시장에 자판에다 펼쳐놓고 장사하니까 저녁 무렵 되면 조금씩 시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해가 지는 모습을 열무가 시들어가는 거에 비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자, 여기서 처럼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렇죠. 바로 여기서는 비유, 그 중에서도 직유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이 차갑대요. 차가운 거는 우리가 어떤 감각을 이용해야 할 수가 있다? 어떤 감각? 그렇죠. 바로 촉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어린 시절 외로운 화자의 모습을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뭐니까 우리가 찬밥, 솔직한 말로 라면 먹을 때 아니면 먹기 싫잖아. 그치? 그러니까 뭡니까? 소외된 듯한 그런 느낌을 이렇게 자신은 찬밥에 비유를 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그쵸? 여기서도 역시 비유, 그 중에서도 직유를 사용하고 있죠.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한번 했었죠. 그쵸? 바로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음성 상징어, 그 중에서도 의성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발소리니까. 그쵸?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바로 뭡니까? 어머니가 배춧잎이 땅바닥에 철푸덕 하는 것 같이 몸에 다리를 끌고 오는 어머니의 지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청각적인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쪽에서 이렇게 직유법이라든지 이런 비유법을 사용한 대표적인 시 비용도의 엄마 걱정이라는 시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은유법을 보도록 합시다. 그죠? 자, 은유법은 자, 바로 A는 B다의 형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솔직한 말로 얘기를 하면은 요 A는 쉽게 생략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A는 쉽게 생략하고 그냥 B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면 상징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에는 상징은
시의 외적인 요소를 갖고 와서 의미를 봤을 때 상징이라고 하고 시 내부 안에서 표현을 했을 때 A는 생략한다고 해서 이거를 상징이라고 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A는 B다 해서 A는 생략되더라도 은유법이 성립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은근히 별거 아니지만 은유법을 더 어려워합니다. 주규법보다. 알겠죠? 자, 그럼 계속 보다. 그래서 A는 B다 같은 형식으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동일한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A의 B 혹은 A인 B의 형식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라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화자는 고향에 돌아왔대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리워하던 고향이 아니랍니다. 자, 이건 바로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 의미를 파악해야지. 화자는 고향에 돌아왔대, 실제로. 그치? 근데 내가 그리던 고향이 아니래. 왜 그럴까? 그치. 바로 대표적인 소설, 산포 가는 길 같은 소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게 많이 이해가 될 겁니다. 알겠죠? 즉, 바로 뭐다? 화자의 처지는 바로 뭐다?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왔으나 너무 변해버린 고향의 모습에 그쵸? 낯설음을 느끼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히려 고향이라고 돌아왔는데 너무 변해버리니까 마치 새로운 곳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버리고 고향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런 안락함이라든지 마음의 위안이 되는 그런 이미지를 느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산꽁이 알을 품고 뻐꾹이 제철에 울지만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하지만 자연의 모습은 변함이 없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제 고향 진이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자, 여기서는 지금 화자의 마음을 무엇에 비유해놨다? 바로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에 비유를 했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은유를 사용한 겁니다. 내 마음은 지금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이다. 구름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뭡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군데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에 비유를 함으로써 바로 뭐다? 고향에 돌아와도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을 이렇게 비유를 했다는 거죠. 일종의 유랑의 삶, 유랑의 이미지를 이렇게 구름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은 시에서도 사용을 하는 은유법, 비유법이긴 한데 구름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바람 따라 흘러가는 존재거든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런 떠돌이의 삶을 구름에 비유하는 작품들도 꽤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의인법을 보다. 자, 의인법은 여러분들이 참 조심을 해줘야 돼요. 왜? 이 의인법이 비유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또 은근히 많아요. 알겠죠? 의인법도 비유법 속에 속하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모의고사에 어떤 시가 의인법을 사용해놓고 선지에 위시에서는 뭐 대상을 비유해서 비유하기의 방법을 사용했다. 뭐 이런 선지가 나오잖아요. 은근히 이걸 고르는 학생들이 많이 적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의인법도 비유법의 일종이다라는 거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의인법은 동식물, 사물, 추상적인 개념 등과 같이 사람이 아닌 시적 대상을 무엇이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바로 뭐냐? 바로 요 밑에 나오는 활용법하고 의인법의 차이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활용법과 의인법을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주면은, 그렇죠? 옆에 빈 공간에다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의인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바로 뭐다? 사실 이런 부분을 선생님이 가로쳐서 설명하는 부분을 학교에서 많이 생략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의인법은 생명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사람이 아닌 대상을, 그렇죠? 사람처럼 표현을 한 것이 의인법입니다. 즉 비유의 대상이 원래 처음에 내가 표현하고자 했던 원관념이 생명이 있는 존재든 없는 존재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만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면 다 의인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반면에 활유법은 반드시 생명이 없는 대상이어야 돼요. 알겠죠? 없는 대상을, 그렇죠? 반드시 얘도 원관념이 생명이 없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바로가 생겨요. 바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람을 제외한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면은 우리는 활유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은 생명이 아예 없는 존재를 동물처럼 표현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표현이라는 거죠. 활유법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 과거의 내용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활유법과 의인법을 자꾸만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이런 개념으로 정리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가로의 내용을 좀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활유법과 의인법의 차이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즉 의인법은 원관념이 생명이 있든 없든 관계가 없지만 활유법은 반드시 생명이 없어야 되고, 그렇죠? 의인법은 그거를 사람처럼으로만 표현해야 되는데 활유법은 사람을 제외한 다른 동물처럼 생명이 있는 존재처럼 표현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두 표현법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이상화에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자, 다 적었습니까? 아직 안 적은 학생들이 있네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다 적었죠? 그치? 자, 그럼 봅시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바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하고 있다? 내 귀에 속삭이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속닥속닥 하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야. 바람이. 그치? 내 귀에 속삭일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바로 뭐다? 바람을 사람처럼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에 아씨 같이. 자, 종다리를 지금 뭐에다 비유했다? 바로 울타리 너머에 아씨 같이 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방금 배웠죠?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인양, 뭐뭐듯이 무슨 법? 지규법이죠. 그렇죠? 바로 여기서는 비유 중에서 지규를 사용을 한 거죠. 자, 근데 의인법은 그 뒤에 사용이 되죠. 바로 이 문장의 주어는 바로 뭡니까? 구름 뒤에서 반갑게 웃는 것도 종다리잖아요. 새잖아요. 그렇죠? 참고로 문학에서는 동물들은 감정이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동물들이 감정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의인법이 사용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거기 외에다 동물들에게 손이 있다. 이것도 역시 의인법을 쓴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흔히 걔한테 손이라면 걔가 딱 아빠주니까 이제 이걸 손이라고 착각하는 애들도 있는데, 알겠지? 실제로 이제 문학에서는 손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얼굴이라고 하는 말도 사람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는 대상에게 얼굴이 있다, 그 다음에 손을 흔든다, 이렇게 표현하면 전부 다 의인법으로 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문학에서는 동물들은 얼굴이라고 안 하고 머리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손이라고 안 하고 다 발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종다리가 어떻게? 반갑게 웃는다, 감정을 표현한다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뭐다? 종다리를 사람처럼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의인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의인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사람처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무슨 법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법이라기보다는 뭐 무슨 적 표현 내지는 무슨 화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의인법이나 활용법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대상을 다른 걸로 바꾸어 표현하기 때문에 화라는 말을 많이 쓰고 알겠습니까? 역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적 표현 같은 그런 말들을 많이 써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방금 아까 설명해줬던 여러분들이 의인법과 많이 헷갈리는 활용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활용법이라고 하는 건 바로 무생물을 생물, 특히 동물인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바로 선생님이 설명한 요거를 참고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의인법이 생물과 무생물을 사람처럼 표현한 것이라면 활용법은 무생물의 생명을 도형하는 것이다. 사람도 생명이 있는데 근데 사람으로 표현한 의인법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제외하고 동물처럼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재영의 뚝방길을 봅시다. 어린 염소 등 가려운 여우비도 지났다. 여우비가 뭐냐? 바로 해가 떠 있는데 비가 내리는 날 가끔씩 있잖아. 그치? 우리가 옛말로는 뭐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네 하는데 이거를 여우비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런데 목이 긴 메아리가 자맥질을 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맥질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돌고래들 수영하는 걸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바다에 사는 물고기라고 하더라도 수면 근처에 사는 물고기들은 폐호흡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 밖으로 고개를 내가지고 숨을 들이쉬고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 사람처럼. 알겠습니까? 그래서 돌고래들이 보면 헤엄을 칠 때 이렇게 바닷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 그렇지? 사실 이거는 얘네들이 수영한다기보다는 사실 숨을 쉬기 위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를 자맥질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해봤어? 요즘 애들은 부끄럽다고 잘 안 하던데, 그치? 야호 하면은 그 메아리가 이제 울려가지고 그냥 야호 들리는 게 아니라 크게 들려요. 야호, 야호 이렇게 들린단 말이야. 크게 들렸다, 작게 들렸다, 크게 들렸다, 작게 들렸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 메아리가 어떻게 물 밖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생명이 없는 추상적 개념인 메아리를 바로 뭐다? 생명이 있는 물고기처럼 표현을 해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활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 추워? 오케이.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대유법으로 갑시다. 이 대유법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안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기는 해요. 알겠죠? 다 적었습니까? 다 적었죠? 자, 그러면 이제 대유법을 보도록 합시다. 자, 대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대상의 일부나 특징만으로 그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는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대유법은 사실 세분화하면은 제유법과 환유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제유법과 환유법에 대해서 안 가르쳐요. 아예 내용 자체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그 시험에서도 내신에서도 그냥 대유해서 표현했다 혹은 대유법을 사용했다 이 정도만 나오지 굳이 그걸 다시 나눠서 제유냐 환유냐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모의고사도 이제는 그런 내용들이 다 빠졌어요. 제유 환유에 대한 내용이.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대유법은 어떤 큰 개념 안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일부의 사물을 통해서
큰 개념 전체를 대신해서 표현하는 게 대유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대유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 제대로 사용된 표현은 사실 예전에 이제 수필의 한 그 구절이 있는데 어떤 구절이 있느냐? 우리 어머니께서는 여자 상업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십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교편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의 학생을 가르칠 때 쓰는 막대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엄마가 이 막대기를 잡는다는 건 엄마 직업이 뭐다? 그렇지. 선생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선생님이라는 큰 개념 속에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 생활을 지도를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 관련된 물건에서 뭐 분필 그 다음에 뭐 교편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교과 뭐 생활기록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교편이라고 하는 구체적 사물 하나로 어머니의 직업 전체를 대신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대유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보다 합시다. 제유와 환유는 간단한 개념만 읽고 넘어갑시다. 제유는 대상의 한 부분으로 그 대상 전체를 표현하는 거. 얘는 즉 쉽게 말하면 제유와 환유의 구분은 가장 간단합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뭐다? 표현된 대상이 개념과 직접 관련성이 있으면은 제유입니다. 얘는 완전히 그 개념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교편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의 직업이라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거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무조건 이 안에 들어가. 선생님이 가르칠 때 쓰는 막대기 때문에 가르칠 교자를 쓴 거거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관련성이 있으면 제유법을 제유법을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근데 환유는 어떤 대상을 그것의 속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다른 사물, 즉 이거는 바로 뭐다? 표현된 대상이, 그렇죠? 개념과 직접 관련성은 없습니다.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환유가 사용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말이 있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람은 뭡니까? 어린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린 아이들 재울 때 쓰는 흔들 침대 같은 걸 요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흔들 침대를 통해서 인간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 근데 흔들 침대는 사실 탄생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그냥 애들이 사용하는 물건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탄생을, 무덤도 솔직한 말로 우리는 그냥 흙만 이렇게 쌓아놓으면 다 무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무덤 속에는 죽음의 이미지가 들어있잖아요. 의미 자체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무덤을 통해서 인간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면 탄생부터 죽음까지를 보통 나타내는데 여기서 쓰인 요람이나 무덤이라고 하는 소재들은 어떻게 보면 탄생과 죽음이라는 개념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환유라고 하는데 사실 이 두 개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 2015년 교육과정에서부터는 싹 다 이 개념에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좋은 거죠. 그죠? 그냥 대유법이 사용이 되었다 정도만 판단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보다 합시다. 껍데기는 가라. 그렇죠. 자, 여기서 화자가 껍데기 보고 가라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적 의미의 시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부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가 바로 1960년대, 70년대 군사 독재 정권에 쓰였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껍데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허위, 거짓, 그쵸? 그 다음에 억압,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보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산은 어디 있어요? 한라산은 제주도, 그렇지?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죠, 그렇죠? 물론 최남단은 많아도지만 어쨌든 가장 남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렇죠? 백두산은 어디 있어? 그렇지? 북한하고 중국 경계, 압록강에 있단 말이야, 걸쳐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얘기를 하면 최남단에 있는 산부터 최북단에 있는 섬까지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뭐다? 우리 국토 전체를 나타내고 이것은 더 넓은 의미로 조국, 민족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죠. 즉 우리 조국, 우리 국토, 우리 민족에게는 한라산과 백두산만 있는 게 아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산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 그게 의미가 더 넓어져가지고 우리 민족 전체를 상징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대유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아이고 추워? 자, 보도합시다. 자, 그래서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자, 향기로운 흙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골이 태어나는 것, 탄생의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성을 상징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향기로운 흙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순수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이라고 해서 시적 허용을 사용을 하고 있죠. 원래는 모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을 일부러 늘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자, 쇠붙이도 역시 가라라고 했기 때문에 부정적 의미의 시어가 되죠. 쇠로 뭘 만들까? 그렇지, 바로 무기 이런 것들 만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력, 그렇죠? 폭력, 억압 이런 걸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대유법이 사용된 대표적인 시를 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자, 중의법. 자, 중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중복되다, 의미. 바로 어떤 시어가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중의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표현에 두 가지 이상의 원관념을 담는 표현 방법이라는 거죠. 한 표현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이기 때문에 시의 해석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박목월의 하관, 관이 내리다는 뜻이죠. 아래 하자에 관자를 쓴 거죠. 자, 봅시다. 관이 내렸다. 그렇죠? 자, 관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 관이 내리는 건 어떻게? 우리가 묘를 쓸 때 땅을 파가지고 그 속에 관을 안으로 집어넣잖아. 그렇지? 관이 땅 위에서 땅 밑으로 어떻게 내려가잖아요. 어떤 이미지? 그렇지. 바로 여기서는 하강적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바로 아우의 죽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관이라고 하는 게 아까 무덤과 마찬가지로 죽음의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내리듯 뭐뭐듯 무슨 법? 그렇죠. 지규법이죠. 그렇죠. 내리듯 바로 지규, 비유의 방식을 사용을 한 겁니다. 즉 바로 뭡니까? 땀이 실제로 묻는 거지만 내 가슴에 묻는 것 같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내리듯 주여 용납하소서 머리맡에 성경을 얹어주고, 그렇죠? 화자가 바로 기독교인가 봐요. 그렇죠? 그 다음 나는 옷자락에 흙을 받아 좌르르 하직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하직 인사라는 말 쓰잖아. 언제 씁니까? 하직 인사. 어디 멀리 떠날 때 이별의 인사로 하는 게 하직 인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거죠. 바로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죽은 아우와의 이별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좌르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흙을 좌르르 쏟는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지? 바로 음성 상징어로 인해서 바로 뭡니까? 죽은 아우의 관에 흙을 덮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중의법이 사용된 가장 대표적인 시는 바로 성상문이 쓴 이제 수양산 바라보며라는 시입니다. 알겠죠? 수양산 바라보며라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수양산은 그 바로 뒤에 보면 이제를 한하노라. 그래서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백이와 숙제라고 하는 사람을 탓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백이와 숙제는 그 중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충신입니다.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 바뀐 나라의 왕이 너희가 내 나를 계속 섬기면 너희에게 큰 벼슬과 재물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모든 벼슬을 사양하고 수양산이라고 하는 산에 들어가가지고 은거생활을 하거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충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수양산은 바로 그 백이와 숙제가 숨어 들어간 산 이름도 수양산이야. 알겠지? 근데 이 작품이 쓰여진 시대가 바로 단종 폐위 사건, 바로 수양대군이 자기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세조가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수양사는 수양대군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중의적 표현이 사용된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풍류법을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풍류법. 자, 풍류는 굉장히 간단하기는 해요. 시에서 알겠지? 자, 풍류법은 바로 뭐냐면, 자, 원관념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이거는 다 필요 없어요. 핵심은 바로 이것도 뭡니까? 속담, 관용어, 격언 등을 사용을 하는 걸 우리는 풍류법이다. 이렇게만 보면 됩니다. 뭐 원관념, 보조관념 여기서는 볼 필요 없어요. 시에서 뭐 속담이 쓰였다, 뭐 격언이 쓰였다, 이러면은 전부 다 풍류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격언 등을 사용해서 본 뜻을 숨기고 비유하는 말만으로 숨겨진 뜻을 암시한다. 다 필요 없습니다. 속담, 특히 속담을 중요시해 봐야 돼요. 알겠죠? 자, 김진경의 뿌리가 없으면 썩는겨라는 시를 보면은 야 이놈아 뿌리가 없으면 썩는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허지도 말어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얘기하는 뿌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바로 뭐겠다? 바로 정체성, 그쵸? 역사, 그치? 이런 것들을 상징하자. 나 자신이 누군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치? 어느 나라 소속인지, 내 조상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그치? 바로 속담을 인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풍류법이 쓰였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혹은 다른 말로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쓸데없는 소리. 이런 것들 허지도 말어라고 하면서 바로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표현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오늘 문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10분 정도 쉬고 한 2시 5분에 수업을 이어서 가도록 합시다. 알겠죠?